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대폭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10가지 걱정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위기 혹은 금융위기가 터졌다라는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미국 주식시장,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 폭락이 지난 4개월 동안의 미국 주식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위기 혹은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페이크, 즉 속임수라는 거죠. 물론 이 페이크 속임수가 누가 의도해서 나타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10가지 걱정을 현실화시키면서 시장이 많은 헷갈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바로 페이크, 속임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이 금융시장의 동료는 주식시장의 폭락일 뿐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경제위기, 금융위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이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터진 것은 아니고 터지지도 않을 것, 당분간 터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 금융시장, 이 주식시장, 경제시장의 거대한 헷갈림, 이것을 이제 페이크, 자,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버티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제가 이 페이크, 이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터진 것은 아니고 당분간 터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 전제를, 그 근거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 버티는 기술, 이것을 어떻게 지금의 우리 투자 시장에 또 나의 재정 환경,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테크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 공지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돈 파는 가게를 사칭하는 이런 방송이나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십시오. 제가 특히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또 유사 이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걸 고발하고 신고합니다. 고발하고 신고하면 바로 삭제 조치가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돈 파는 가게입니다라고 하는 느닷없는 전화, 저한테 전화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는 전화가 온다든지 또 어떤 공지사항 해서 급등주 추천, 작전주 추천 이런 것 전부 다 사기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 저는 제대로 또 이런 거짓 정보에 대해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분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페이크, 사기다.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티는 기술이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고해서 들으면 좋은 동영상입니다.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10일 날 게시되었네요. 반년만 더 버티자. 50년 대호황. 자, 이것 들어주시고 또 올해 1월 24일 날 올렸습니다. 반드시 폭락한다. 자, 이것은 2020년 주식시장을 다들 정권가에서 낙관적으로 보았지만 저는 아니다. 변동성이 더 많다. 더 폭락한다. 이 폭락장들이 많이 연출될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많다. 자, 이 말씀 드렸고요. 그렇지만 엄청난 기회가 왔다. 자, 이 방송 또한 2월 1일 날 올려드린 건데 이것은 재료에 있는 반년만 더 버티자. 자, 이것과 두 번째 반드시 폭락한다. 세 번째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것을 잘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테슬라 급등의 비밀, 돈과 사람의 달리기 경주라는 거 2020년 2월 5일 날 올려드렸는데 이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식 투자, 이 투자에서 돈을 벌려고 달려들면 돈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배운다라는 자세, 공부를 한다라는 자세로 투자를 하면 오히려 돈이 따라오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19일 날에 올려드린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왜 이머징을 팔았을까? 자, 이것도 최근 상황과 관련되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될 방송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올려드렸죠. 2월 26일자 테슬라에서 비트코인까지, 즉 폭등과 폭락 사이에 미스터리 프리미엄이 있다. 이 미스터리 프리미엄은 지금 최근까지의 4차 산업 기술주의 급등, 또 관련되는 몇몇 종목들의 급등 현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아까 이제 조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반드시 폭락한다와 그리고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것과의 조화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방송이 바로 미스터리 프리미엄입니다. 이 말은 이따가 조금 더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동영상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 폭넓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글로벌 주식시장의 폭락 이전에도 2020년 올해 주식시장의 페이크 속임수는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 1월 말 2월 초에도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이런 말들을 했죠. 현재 주가는 거품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 페이크 속임수였다는 거죠. 다행히 돈 파는 가게 또 고객분들은 이것을 좀 반신반의했고 현금 비중을 확보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었죠. 자,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 테슬라와 제가 이제 버진 이 두 기업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이 테슬라 2월 21일 장중 968불, 거의 우리나라 원화로 120만원 정도 고가를 찍었습니다. 2월 21일 장중입니다. 자, 어제 미국 장 끝났습니다. 2월 28일 종가가 얼마였냐 하면 667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에서 불과 며칠 전 2월 21일 장중 최고가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45% 정도가 올라야 합니다. 자, 버진이라는 이 우주항공, 우주여행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9일 날 장중 42불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5만원 중반대 정도 기록했죠. 자, 그런데 어제 2월 28일 종가는 24불을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종가 기준에서 2월 19일 이 버진 주가의 최고가 수준에 도달하려면 무려 73%가 급등해야 그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죠. 자, 최근 이제 일주일 동안의 급락 과정에서 미국의 빵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테슬라, 버진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테슬라나 버진 이 기업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장래 가치와 지금의 주가, 자, 이 폭을 갭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테슬라나 버진 이런 미래 가치가 괜찮다,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 또는 장단기도 아니고 이제 중기 투자, 타이밍 투자 이런 등등의 투자 태도에 따라서 가격,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는 합당한 가격은 다 다르다. 이 점 또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또 페이크가 있냐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페이크가 있습니다. 저 코로나19, 어제 미국 주식은 크게 보면 약보합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는 어떨까? 앞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계속된다. 이 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페이크도 여전합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한국 입국 제한하는 나라들 많죠. 그렇다면 세계는 원래 안전한가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큰 페이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의 확진 급증 이전의 상황, 한국의 이 경북대구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급증하기 이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445명 검사했는데 14명 확진입니다. 확진자 비율이 3%. 자, 일본은 2000명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180명 확진입니다. 자, 여기에는 유람선 확진자는 제외하고 유람선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2000명을 검사했는데 180명 확진, 그러면 확진자 비율이 무려 9%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확진자 숫자를 보면 적은데 결과적으로 검사자 숫자도 현격하게 적죠. 왜 그럴까요? 자, 미국은 검사 비용만 하더라도 4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일본은 올림픽 개최 여부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올해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산 이것은 엄청나게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숫자를 통제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이런 미국과 일본 검사 비용 그리고 일본 올림픽 개최 여부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검사 비용이 일단 무료입니다. 검사 대상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 어떤 검사 대상자요? 반드시 검사해야 될 대상자, 중국 방문에 이력이 있고 또한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검사를 해야 되고, 자, 이런 분들은 검사 무료. 중국이 방문 없어도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검사 비용 무료입니다. 또한 이제 무료 대상자 이외에 검사 비용은 내가 뭐 이런 기준이 아닌데 검사를 해보겠다 자발적으로 하면 16만 원의 비용이 부담되는데, 확진이 나온다 하면 그 검사 비용 전액 환불받습니다. 진료비도 그 결과 이제 확진에 대한 진료비도 100% 정부가 부담합니다. 자, 이것은 외국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즉 한국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계는 사실상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페이크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페이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에 다음 주 이후 미칠 영향들을 아직도 코로나19가 계속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자, 이 점을 유념하시라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한국 2월 29일 오늘 현재 약 8만 5천 명 검사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검사했죠. 8만 5천 명을 검사했는데 2,931명이 확진자입니다. 확진자 비율을 따지면 검사 대상 대비 확진자 비율을 따지면 3.5%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 위험 오히려 앞으로 이제 잠재된 위험은 검사가 더딘 미국 그리고 확진 비율이 매우 높고 또한 검사가 매우 더딘 일본이 잠재 위험은 더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월 25일자였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내의 지역 전파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다. 자, 이때로부터 미국의 이제 주식이 크게 이제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자, 제가 이 코로나19 페이크를 말씀드린 이유 바로 앞으로도 계속 변동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주가 만약에 이번 주에 조금 반등 국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주가 반등 국면에도 결코 안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즉 잠재 위험은요 앞으로 한국보다는 오히려 더 글로벌이 더 커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들, 이것은 저는 경제 위기 즉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이크라는 거죠. 우리가 헷갈리는 이것들 잘 분별해야 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주식시장의 폭락일 뿐이지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터진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버티는 기술입니다. 왜 버티기가 필요할까? 이 자료 보십시오. 이 자료는 미국 경제 확장기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이 자료는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정리한 그림인데요. 미국 경제 확장기의 이 누적 성장률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높이 치솟은 즉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1965년 확장기였습니다. 자, 그 이후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최근 확장기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확장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누적 수익률로 따질 때는 1965년도 그리고 90년 IT 버블 자, 이 당시보다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표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 경제 확장기의 이제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주가 상승할 여지는 첫째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단순히 이 표만 가지고 아직은 배가 고프다. 지금 이 여러 가지 혼란이 페이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다시 자세히 들을 거고 그 다음에요. 저금리, 저성장, 즉 저성장이니까 저금리다. 또 저금리라는 것은 저성장을 뜻한다. 이건 역시도 페이크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나라들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은 대부분 다 서비스 산업입니다. 인터넷 쇼핑, 무인 점포, 또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집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 산업인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이 4차 산업이 미국에는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뭐, 미국 GDP의 사실상 절반 정도, 절반 이상 영향을 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상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 GDP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이 서비스 산업이 미국 GDP를 견인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바로 물가는 그닥 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상품, 제조 쪽의 폭발적 성장은 당연히 물가 상승을 수반했지만 지금 이제 서비스 산업의 이 성장은 물가 상승을 제조업 상승보다는 훨씬 적게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안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 자, 이건 역시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어떤 저성장, 저물가 이것을 그냥 저금리 이것 자체가 저성장이다. 이거는 페이크라는 게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 4차 산업으로 인한 GDP가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이 지금의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들이 페이크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금융위기가 터지려고 하면요, 이 금융위기가 터지는 건 어디에서 나옵니까? 2008년 서브 모기지 프라임에서 사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바로 금융부실에서 시작합니다. 미국의 금융부실 아직 아주 건전한 수준입니다. 최근 제가 레이 달리오가 또 이머징을 팔아치운 이유 거기에서 언급했지만 볼크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볼크룰은 금융시장의 버블 출발점이 은행 부실이었는데 그 은행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규제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볼크룰, 오바마 대통령 때 미윤 전 의장이었던 볼크 같지 않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은행들을 규제하겠다라는 것이 볼크룰인데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올해 2020년부터 소규모 은행에서부터 해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올해 이제 재선되면 2021년부터는 모든 큰 은행이 다 이 볼크룰이 사실상 해제될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참고 동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레이 달리오는 왜 이머징을 팔았나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2020년 내년이죠. 내년에 은행들이 과거처럼 정말 자기 자본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유동성 공급은 600조 원 원화로 600조 원 이상이 새롭게 이제 공급됩니다. 그만큼 이제 과열되겠죠. 그렇다면 이 우리가 금융위기가 터지는 그 국면은 금융부실에서 시작하는데 금융버블에서 시작하는데 대체로 보면 금융버블 후에 한 2, 3년 후에 터집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만약에 2021년 내년부터 모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제 이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아지면 즉 금융 버블이 이제 더 위험이 커지면 그때부터 2, 3년 후에 금융위기가 터지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뭐 한 빨라도 2022년 그러니까 후내년 또는 뭐 후후내년 2023년 이렇게 이제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 금융위기의 전조 바로 건설업 거품입니다.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은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하냐면 우선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개인들도 뭐 집을 하나 살려고 해도 당장에 큰 돈,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부족해서 대출을 이렇게 하죠. 그 정도로 이 건설업 부동산 쪽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데 반대로 성장 잠재력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과 자본의 비생산적으로 집중이 되고 또 이제 뭐 건설 부분의 고용이 크게 급증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칫 착시 현상 거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건설 부문 고용 그 기술 수준이 낮습니다. 낮은 기술 수준 또 등달아 가계부채가 이제 급증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어떤 현상? 바로 은행 부실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로 터진 것이 바로 2008년 서버 모기지 그런 사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다면 이 건설업 거품이 전 세계적으로 어떨까? 국가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건설업 거품 기준을 GDP 대비 한 건설업 비중이 GDP 대비 그 국가의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을 한 지난 3년 내에 0.8% 이상 또는 지난 5년 이내로 더 확장하면 1.4% 이상이 될 때 이 건설업 거품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뭐 스웨덴이나 이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거품은 아니다. 특히 우리가 G2라고 하는 미국, 중국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중국은 이번 코로나 이후 경제 부양을 위해서 뭐 건설업을 더 부양시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뭐 해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죠. 왜냐하면 또 고용 부분의 폭증, 가장 큰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설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은 아니다. 즉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GDP 대비 건설업 비중, 건설업 거품이 아직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이제 뭐 한국에도 많이 유사점이 있죠. 적용해봐야 될 무슨 유사점이 있죠. 우리가 지금 뭐 부동산 건설업을 규제하고 있지만 자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은 또 더 저금리입니다. 미국에 대비해 비해서 자 이것이 자칫하면 더 금리를 낮추어서 건설업 거품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오히려 금융위기의 전조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금융위기의 전조 세 번째는 바로 가계신용, 즉 가정의 대출 증가입니다. 자, GDP 대비 현재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당시 170% 수준이었는데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70%였는데 지금 현재 2019년 3분기 기준으로는 150% 낮아졌습니다. 즉 금융위기 대비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 낮아졌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는 절대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부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자산이 커지면 부채는 늘어나죠. 늘어나지만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보면 부채는 증가했지만 개인 소득 및 자산 소득은 더 상승해서 결과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에 비교하면 GDP 대비 오히려 부채 비율은 하락해 있다는 거죠. 즉 상환 능력은 나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보면 우리가 S&P 500, 즉 미국 기업들을 뭐 1등부터 500등까지를 이제 포함한 이 S&P 500의 에비타 대비 순차익금. 자, 이것은 뭐냐면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또는 이자를 내기 전 이익입니다. 자, 그 대비 순차익금은 2019년 현재 1.86배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자, 미국을 정리해 보면 은행 안정적이고요. 또 가계 신용 안정적이고요. 또 기업도 안정적이고요. 또 그 건설업 그죠? 거품 없고. 그러니까, 자, 이것들이 바로 금융위기가 터진다 할 때 그 전조 1, 2, 3가 아직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다, 경제위기가 터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10가지 걱정들을 불러들이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미국은 괜찮은데 한국은 어떨까라는 거죠. 마찬가지 세 가지 자료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은행 부실. 자, 한국은 BIS 금고 자기 자본 비율이 한국 은행들은 8% 이상입니다. 괜찮다라는 거죠. 특히 외화 차입금 비율은요. 금융위기 직전에는 5.2%에서 2019년 3분기 기준은 2.4% 수준.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의 외화 차입금 비율보다 지금 2019년 3분기 기준은 그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상당히 한국의 이 은행들의 안정성, 재정 안정성은 양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은행이 터진다, 은행이 어쩌고, 자, 이런 동영상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은행의 부실, 한국은 매우 안정적이다. 미국만큼 안정적이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을 일단 건너뛰어서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2019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
192%입니다. 자, 이것은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을 따질 때 미국의 15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뭐 대외 여건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내수가 아주 약합니다. 인구도 적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령화가 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 경제 어렵다 해도 식당, 카페 계속 늘어납니다. 왜? 60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 소위 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없죠.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빚을 내서라도 장사를 하죠. 자영업 비율.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 대비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다. 또 이제 고령화.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쓰는 사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자,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죠. 또 이제 가계부채가 여전합니다. 따라서 이 대외 여건 악화, 고령화, 가계부채, 또 국내적인 여러 가지 정책은 속도, 이런 우리의 경제 어려운 부분을 속도 조절, 속도의 문제이지, 자, 본질적인 문제는 대여건 악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령화,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크다라는 거죠. 그 영향, 그 결과로 이 개인 소득과 자산 소득이 계속 이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이제 미국보다 더 많다라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 위기가 터졌다라고 할 때 세 가지 전조 가운데 우리가 금융, 그 다음에 가계 부채, 하나가 또 이제 부동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건설업 부양은 엄두도 못 내는 형국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뭐 한국도 세 가지 지표로 보면 이것이 뭐 당장에 경제 위기가 터진다,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한국은 특히 모두가 지금 투자 또는 지출을 끌고 있습니다. 이때 모두라고 하는 것은 정부 마찬가지, 그리고 기업 마찬가지 투자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 마찬가지 지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단위에서도 이렇게 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닥 많지 않습니다. 이제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외부에서 보면 그닥 많이 하지 않는다. 왜? 기업과 가게가 문을 닫고 있으면 경제 주체의 그중에 가장 큰 경제 주체인 정부가 좀 더 금고를 열어야 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코스피 기업들의 총자산 회전율은 9.58%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금융위기 직전에는 17%였다고 합니다. 자,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대기업들이 돈을 투자하고 돈이 나가죠. 또 어떤 이익이 회수되죠. 자, 이런 것들이 총자산 회전율인데 그만큼 기업들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 그 수준 때보다 절반 정도밖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가게들도 지출하지 않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을 볼 때도 이것도 페이크입니다. 코스피의 12달 앞으로 향후 CBM 추정 PBR, 즉 주가와 기업 순자산가의 비율이 1배 이하, 즉 지금 현재 주식을 다 팔아치워도 기업이 망해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으로 채권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주주들에게 나눠주면 지금 주식 정도의 투자한 가치 정도 된다. 이것이 PBR 1배 이하라는 건데, 이것도 과거에 비교하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거기는 다 1배 이상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또한 이건 믿고 투자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싸다고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승은 더디이기 때문이죠. 그나마 우리가 하방 경직성은 좋다. 즉 하방 지지가 강한 이유, 예를 들면 2000포인트 그 이후 지지가 강한 이유, 이것은요, 그나마 기업과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부 단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가감한 재정지출이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더 중요하죠. 자, 그 부분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돈은 먼저 써야 되는 것이 정부 단위입니다. 왜? 기업과 가게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동결했죠. 그 때문에 이제 그날 한국 주식은 더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게 보면 지금 금리를 낮추어서, 왜냐하면 부동산 또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의 또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 와중에 자, 부동산에 대한 이 거품의 빌미를 줄 수는 또 없는 입장이고, 대신에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 대신에 이제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조금 더 과감한 재정 지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들여다봐야 된다.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의 현재 폭락일 뿐이다.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는 아니다. 위기는 맞지만 터진 것도 아니고 터지지도 않을 것이고,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혼란, 헷갈리는 것, 이것이 헷갈리고 있다. 페이크, 속임수를 조심하다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버티는 기술이라는 거죠. 버티는 기술.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회는 계속됩니다. 기회는 계속된다. 제가 이제 앞에서 몇 가지 동영상 참고하시라는 게 이제 종합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기회는 계속되는데 한국보다는 미국이 좋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변동성, 폭락과 폭등, 이 변동성도 크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참고한 동영상 반드시 폭락한다. 이것하고 연관됩니다. 또한 이제 미스터리 기업, 미스터리 프리미엄 기업을 요주의해라. 앞서 사례로 들었던 뭐 테슬라, 또 뭐 버진 이런 기업들은 기업 가치, 미래 기업 가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현재 주가와의 이 갭, 괴리 현상이 너무 앞서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이런 미스터리 프리미엄이 많이 그 가격에 반영된 기업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돌아보면 회복되지 않은 위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98년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회복되지 않은 위기는 없다. 또한 위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에서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계속되고 시장의 위험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로 주식시장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은행 이자 이상의 배수가 훨씬 높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주식시장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제가 이제 버티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이 버티는 기술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이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돈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투자시장에 주식이나 펀드에 돈을 넣어놨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필요하지 않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과다 폭락했다고 해서 왜 손해보면서 팔아야 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회복됩니다. 기회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어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서 파는 것, 손해보면서 파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팔고 더 떨어지면 사야지. 어렵습니다. 이따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거 위험합니다. 오히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여유 자금이 있습니까? 여유 자금이 있습니까? 있다면요.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 굉장히 쌉니다. 시장이 싸졌습니다. 왜? 쌀 때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한 가지 진리,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지금 여유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여유 자금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여유 자금이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왜 지금 사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쌀 때 사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 또 이 대답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더 쌀 때, 더 폭락할 때 그때 사야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바닥, 그 가장 낮은 가격, 싼 가격을 언제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욕심이라는 거죠. 완전 바닥에서 사서 완전 꼭지에서 팔겠다. 이거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완전 바닥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되돌아보면 있었겠지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완전 바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분할 매수. 내가 지금 돈이 필요 없다면 꼭 손해보면서 팔지 말고, 또 여유자금 있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분할 매수. 자, 분할을 조금 더 많이 나누세요. 분할 매수 하시고, 또 기존에 계속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는 적립식 투자 있죠? 예를 들면 뭐 일반 펀드, 또
연금저축 펀드, IRP 뭐 이런 등등, 또 뭐 변액연금, 변액보험 펀드 이런 적립 투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계속 싼 구간에서 계속 이제 사고 있죠. 사고 있으니까 유효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전체적인 투자, 이런 뭐 분할 매수, 적립 투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꼭 중요합니까? 반드시 여유 자금이어야겠죠. 여유 자금. 또한 현금 비중이 지금 이제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또 쌀 때 사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유 자금, 현금 비중 확보.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페이크다, 그리고 버티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 오늘 또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에서 1대1 채팅창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그 건강 관리 특별히 유의하시고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